만약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한 아이를 부모 중 한 명에게서 다른 한 명에게로 강제로 데려가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한국의 한 법률 이야기를 통해서 법의 권위와 한 아이의 마음이 충돌하는 이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딜레마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물건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사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자신의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어린 아이일 때 우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 앞에서 아주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 원칙, 그리고 한 아이의 인격과 의지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인 거예요. 명확한 규칙이 없었을 때는요, 법 집행 현장은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법원 명령인데 무조건 강제로 집행해야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애 마음을 억지로 꺾을 순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아이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섰죠. 법은 이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혼란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겠죠. 그래서 1982년에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해답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1982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재택 82-1이라는 규칙인데요. 핵심은 바로 이 예외 조항이었어요. 의사 능력이 있는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 어때요? 언뜻 듣기에는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인간적인 조항처럼 들리죠? 네, 맞아요. 이 규칙은 법원의 결정과 아이의 자율성 사이에서 아주 완벽한 균형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이 선량한 의도를 완전히 배신해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선의로 가득 찼던 규칙이 어떻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극적인 반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당시의 전형적인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법을 집행하러 간 집행관이 갑자기 아이에게 엄마랑 갈래? 아빠랑 갈래? 라고 묻는 새로운 재판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아이는 지금 자기를 돌보고 있는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거부 의사를 밝히죠. 그럼 그걸로 끝. 법원의 판결은 그냥 쉬조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 따돌림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이가 싫어요 한마디만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 법의 허점을 한쪽 부모가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에게 다른 부모에 대한 나쁜 감정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아이를 부모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 문제가 그냥 한국 안에서만 벌어졌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요. 이 법의 허점은 결국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 부모가 아이를 몰래 다른 나라로 데려갔을 때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빨리 돌려보내주자 하는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 이 국제 사건에도 똑같은 국내 규칙, 즉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 못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50%. 이게 바로 한국에서 벌어진 헤이그 협약 사건 중에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비율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아주 따가워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2년 연속으로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국내법의 작은 허점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외교 문제로 번져버린 순간이었죠. 이렇게 국제적인 압박이 계속되니까 마침내 법을 바꾸게 됩니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혁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 새로운 규칙에도 또 다른 아주 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뀌었냐?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새로운 규칙은 아이의 거부라는 예외 조항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제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가능해진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새로운 규칙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낳았거든요.
새로운 법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좋은 취지죠. 그래서 집행 현장에 아동 전문가가 꼭 참여해서 아이를 설득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설득이라는 단어에 함정이 있다고 이 자료의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집행이 끝도 없는 협상 과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부모 따돌림을 하려는 부모에게 아이를 조종할 시간만 더 벌어준다는 비판입니다. 이 인용구가 저자의 핵심 비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과정은 단순히 아이가 거부하는가에서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만 바뀌었지 결국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집행의 성패가 갈리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의 저자는 지금의 법 개정이 진짜 병의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계속 치료하려 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집행이 안 된다는 증상만 보고 대체 왜 집행이 안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부모 따돌림입니다.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이 현상을 제대로 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지 않는 한 집행 규칙을 아무리 바꿔봤자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아이가 표현하는 거부가 사실은 한쪽 부모에 의한 조종의 결과물이라면 법은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법률가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